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주요 항만과 내륙기지의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평소의 4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항은 당장 내일부터 물류 마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첫 협상을 갖고 운송료 인상과 표준요율제 도입 시기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화주들이 적극 협상에 나서도록 관계장관들이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간 쇠고기 추가 협상이 시작됐지만 첫날 회담은 진전 없이 끝나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고 이병렬 씨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요르단을 꺾으면서 남북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동반 진출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0일 예정대로 서울에서 경기를 치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은 민생 안정이 시급한 만큼 공기업 민영화는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땅속 800m 광산에 폐기물을 몰래 버린 채광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불법 매립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주요 항만과 내륙기지에서 컨테이너가 운송되지 못하면서 물류 대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건설과 제조 현장이 멈춰서고 수출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파업에 동참한 컨테이너 차량은 13,000여 대로 어제보다 2,000대 넘게 늘었습니다. 전국 컨테이너 차량의 절반가량이 멈춰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의 반출입량은 파업 첫날 평일의 절반으로 줄더니 오늘은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하루 먼저 파업에 들어간 광양항은 평소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수입 화물을 실은 배는 계속 들어오는데 먼저 들어온 화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일부 항만은 마비 사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긴급하다고 보는 것이 항만에 도착한 물건이 수요처로 운반되고 또 항만에 들어온 물건들이 빨리 선박에 실릴 수 있도록 그런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여수에서는 원료 반입이 막혀 조업을 단축한 업체들이 늘고 있고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자동차 부분도 물론 이제 이 연대 파업이 계속되면 제품의 입고나 선적 이 부분들이 상당하게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과 단양에선 시멘트 공급이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제주에선 조만간 생필품 공급마저 끊길 태세입니다. 정부는 군수송 차량을 이용해 화물 운송에 나서고 산발적인 운송 방해에 대비해 경찰 오토바이 등까지 동원해 화물차 호송에도 나서고 있지만 물류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75%가 몰려있는 부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항은 사정이 점점 나빠지면서 당장 내일부터 물류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이만흥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부산항 신선대 부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야적장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화물들의 적재 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부두 세 곳은 현재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장치율이 95%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할 공간이 없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간만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공간이 21,600개인데 반해 현재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불과 20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두 안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두가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된다면은 결국에 수출입 화물들이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대형 배들이 부산항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컨테이너 1,400여 개가 여유 공간이 없어 아예 부두에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화물연대 B조합원 차량들까지 운송 거부 사태에 대거 동참하면서 현재 부산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 차량은 전체 3,080여 대의 10% 수준인 3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부산항 관계자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부두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포항에서는 육로를 이용한 철강 제품의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해당 철강 업체들은 물론이고 건설과 조선, 자동차와 같은 관련 업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공장 내부에 출하를 하지 못한 철강 제품이 빼곡이 쌓여 있고 공장 앞마당에도 운행을 중단한 화물 트레일러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까지만 해도 트레일러로 일부 물량을 출하했지만 오늘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량의 37% 정도만 해상 수송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옥내 저장 공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두의 배면 야드라든지 제철소 내의 이면 도로를 활용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국철강도 평소 하루 출하 물량의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과 동국제강 부산 공장 등 전국 대부분의 철강업체 사정이 모두 비슷해 오늘 하루 10만여 톤의 철강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철과 같은 철강 원재료 반입도 중단돼 철강업체들의 조업 중단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료 입고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제품 출하도 안 되고 있어서 조업 중단 등 비상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제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수출 효자 업종인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장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일부 의견 접근은 있었지만 화주들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쉽질 않습니다. 김현국 기자입니다. 파업 돌입 후 첫 만남. 협상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기업들이 운송료 협상장에 나오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기존 운송료를 인상해줘야 된다는 것과 유가연동제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실화되는 거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빨리 운행협상에 임하라고 접촉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양측은 운송료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표준요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요율을 어기는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 건지 또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부와의 협상과는 달리 정작 각 지부와 기업체들 간의 운송료 협상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하청을 받은 운송사와 협상하라며 화물연대와의 직접 만남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로지텍이라든가 글로비스는 운송사를 통해서 교섭하라고 하는데 운송사하고 교섭을 해서 안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물류자회사가 그걸 보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화주들이 협상에 적극 나서게 노력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대기업들의 협상 의지가 파업 해결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유가 폭등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화물 운송 구조는 우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화주들이 A 운송업체에 1000톤의 물량 운송을 맡깁니다. A 업체에 소속된 화물차는 25톤 트럭 10여 대, A 업체는 직접 운송할 수 있는 300톤 정도를 맡고 나머지 700톤은 주선업체를 통해 B 업체에 넘깁니다. B 업체 역시 트럭이 10여 대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300톤 정도를 맡고 주선업체를 통해 C 업체에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주선업체들은 관행적으로 5 내지 10%의 소개비를 받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화주에서 화물차 운전자까지는 평균 3.6단계, 두세 단계를 지난 C나 D 업체의 운전자는 화주가 처음 지급한 운송비의 60 내지 70%만 받게 됩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삼성이랑 삼성전자랑 직계약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이렇다 보니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운송료를 인상해줄 화주는 얼굴도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2단계 이상의 다단계 알선은 위법이지만 거래 주선이 음성적이라 단속도 어렵습니다.
2004년 정부는 다단계를 막기 위해 화주와 운송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화물 운송 가맹 사업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 의무가 아니다 보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맹업체는 단 6곳에 불과합니다. 화주에게 좀 더 큰 어떤 그 메리트, 즉 그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법인세의 감면이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더 그 대폭 확대해 줘야 되죠.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제도는 화물 운송 능력 평가제입니다. 많이 받아서 하청 주지 말고 300톤 운송할 수 있는 업체는 300톤만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용역 연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주선업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총파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덤프트럭과 레미콘 기사 2만여 명이 소속된 전국 건설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건설노조는 운반비 인상과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 돌입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건설노조는 17일과 18일에는 대형 장비를 갖고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건설 현장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놓고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 투표도 사실상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날 저희들이 투번 대표자회를 열어서 2번, 3번, 4번 그 순을 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하는데 21일 정도 돼서 전체를 묶는 투쟁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철도, 가스, 발전의 파업 투표에 이어 7월에는 금속노조의 임금 협상과 의료사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인 동력을 만들어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거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취업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쇠고기 추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상에선 내일 다시 만나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진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쇠고기 추가 협상을 위해 한미양국의 통상장관이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만났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묘수가 나올지 기대를 모은 회담이었지만 양측은 의견 차만 확인하고 첫날 협상을 끝냈습니다. 내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회담은 대단히 힘들게 진행됐다면서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측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없다는 말로 양측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As you know, there's a lot of issues that they need to work through tonight, and they're going to work through those issues. There's no timetable set, I think.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쇠고기 추가 협상은 이곳 관례로는 이례적으로 토요일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다시 만나기로 한 것 외에 양측이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명까지 끝낸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론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거리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 행렬은 지금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경찰 추산 12,000명,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참가해 어제에 이어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며 분신한 고 이병렬 씨의 장례일을 맞아 많은 추모객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 만여 명이 오늘 낮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촛불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촛불 집회장 주변에선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촛불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촛불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여의도 MBC와 KBS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KBS 특별감사 반대와 공영방송 수호 집회를 가졌습니다. 시위대 5천여 명은 오늘 새벽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도 가 계란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와 명동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한 뒤 광화문 사거리에서 정리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한 고 이병렬 씨 영결식에 오늘 낮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이병렬 씨의 장례 행렬은 오늘 아침 빈소가 차려져 있던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계속됐으며 이 씨의 시신은 영결식을 마친 뒤 이 씨가 분신했던 전라북도 전주로 옮겨져 노제를 지낸 뒤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청와대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자유선진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회창 총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쇠고기 전국 해법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회창 총재는 선진당이 국회 등원을 선언하는 등 국정 협조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도 거국 내각 구성과 여야 정치회담 추진 등 대통합 정치를 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일본 동북부 지방에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하루 종일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쿄에서 황혜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말 아침 8시 43분 일본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일대를 강타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은 곳곳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도로는 직각으로 꺾어지듯이 파괴되고 갈라졌습니다. 특히 이와테현 내륙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사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 도로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들도 처참하게 붕괴되고 묘지의 성물도 깨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もう立ってられなかったですね。で、もうこう足踏ん張って 돌돔에 깔려 도로 공사장 근로자가 숨지는 등 4명이 숨졌고 12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야기현 쿠리하라시에서는 온천 건물이 산사태에 휩쓸려 7명이 한꺼번에 매몰됐습니다. 県警の今レスキュー隊倒壊した家屋へと接近しています。発生から5時間以上が経過しています。 달리던 신칸센 고속열차도 충격으로 멈춰서고 승객들은 철로 위를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또 산간 지역에서는 등산객과 관광객 100여 명이 고립돼 자위대와 경찰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겨 고립된 산간 지역의 피해 상황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남북한이 나란히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남북 간의 서울 맞대결도 예정대로 오는 22일에 펼쳐집니다. 민병호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양에서 요르단을 2대 0으로 꺾으면서 남북한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함께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잠시 후 열리는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경기에도 부담 없이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그러나 마지막 원정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한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도 의욕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 펼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린 서울에서의 남북 대결도 예정대로 오는 22일 펼쳐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서울에 오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해왔습니다. 북한 축구협회는 오는 19일 베이징을 거쳐 서울로 올 예정이며 경기 다음 날인 23일 귀국할 거라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통보했습니다. 모처럼 월드컵 본선 진출에 호기를 맞은 북한이 중립국 개최 등의 생떼를 계속 쓸 경우 커다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남북한은 3년 만에 서울에서 갖는 남북 대결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 지하 800m 갱 속에 대량의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광산업체가 있습니다. 깨끗한 지하수가 흐르는 그 깊은 땅 속에 쓰레기를 마구 버린 겁니다. 조규환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의 석회석 광산, 미로 같은 갱도를 지나 채광 작업이 중단된 800m 깊이의 한 막장에 다다르자 폐타이어와 폐콘크리트가 눈에 띕니다. 바닥을 파헤쳐 봤더니 각종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갱구 안에 매립된 일대엔 폐철근과 스티로폼 등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석회암과 폐석이 쌓여 있는 다른 막장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 양은 어림잡아도 15톤 덤프 트럭으로 7, 8대 분량은 좋게 돼 보입니다. 모두 채광업체가 갖다 버린 것입니다. 광산에서 몇 년 동안 폐건전제라든가 오일 깡통 같은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는 걸 봤는데 한 달 전부터 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했죠. 폐기물이 대형 덤프 트럭을 통해 갱 안으로 수차례 반입됐는데도 작업 일지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이런 걸 갖다 여기 쌓아놓으면 안 돼. 갱내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다 그렇게 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관련법상 지정된 장소에서만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지하 갱도에다가 폐기물 방치한다는 것은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이 지역은 저 발파로 인해서 전부 다 그 균열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아주 급속히. 폐기물 불법 매립이 단속을 피해 이제는 땅속 800m 갱 안에서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오늘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올 하반기 일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명한 장관은 고무라 일본 외상과 만나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해 일본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민생 경제가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지금 상황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장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민생 안정 이외에 다른 목표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며 공기업 개혁은 지금 추진할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스와 전기, 수도 같은 공공재의 민영화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밝힌 청와대를 다시 한번 압박한 겁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건 그 수단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렇게 급해서 할 일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예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로 마련하겠다는 60조 원의 재원도 결국 민간에서 정부로 돈이 옮겨오는 데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가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기업 개혁에 앞서 정부 혁신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슨 거시 지표를 보고 나서 이 경제 위기가 그때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각을 바꾸라는 여당의 주문이 다음 주로 예정된 당정 협의와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해온 여당 소장파들이 대통령의 공개 경고가 나온 이후 태도를 확 바꾸었습니다. 전국 수습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퇴진 요구를 거두어들였는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형님 사퇴 논란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쪽이 자세를 낮췄습니다. 일단 당내 사퇴로서의 퇴진 요구는 진압된 형국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정두원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의 전국 수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어젯밤 발표했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몇몇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습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지원 사격으로 일단 위험 구역을 벗어난 이상득 의원은 강한 어조로 수장파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넌 정풍 대세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내 퇴진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우리 지역구가 합니다. 그런 경솔한 얘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사이에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뒤바뀐 양상이지만 당내 세력 투쟁에 대한 여론의 흐름에 따라 불씨가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 이상득 의원의 측근이 중용되거나 쇄신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엔 언제든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시인 김지아 씨, 최장집 고려대 교수 등 시민사회와 학계 원로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쇠고기 전국 해법과 등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떨어지는 폭포수에 눈도 제대로 못 뜨지만 아이들은 물줄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물총 세례를 맞던 아빠는 어느새 함께 물장구를 칩니다. 물이 좋고 물이 차갑고 되게 좋아요. 애들 물높이도 맞고 너무 좋아요.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북적였습니다. 시원해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사라진 듯합니다. 애들이 물 속에서 노는 거, 물 이렇게 맞으면서 노는 거 보니까는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호수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윈드서핑도 청량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미처 도심을 벗어나지 못한 시민들에겐 유난히 무더운 주말이었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부터 막 이렇게 덥고 습기도 많이 차기 시작해서 이제 막 몸이 끈적끈적하니까 좀 불쾌지수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많이 덥고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28.9도, 수원 29.6도, 전주와 충주 29.4도 등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제주와 남부, 영동 지방은 비가 조금 오겠지만 중부지방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15m 높이의 선로에서 시범 운행 중이던 대전의 자기부상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아이들이 30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 휴일 사건 사고 이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15m 높이 선로에 자기부상 열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구조사다리에 오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에서 시범 운행 중이던 자기부상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향하던 40여 명은 30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지금 떨리고. 과학관 측은 잠시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열차가 멈췄다며 점검을 마치고 오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제주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강제 출국을 기다리던 중국인 45살 양핑구이 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양핑구이 씨는 어제 상하이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했지만 한국에 온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시 석교동 앞길에서 4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가에 서 있던 58살 이모 씨가 숨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엄지나 검지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손가락 힘줄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저절로 낫지 않을 땐 수술이 필요합니다.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5살 난 지훈이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경미 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장난치는 줄 알고 이렇게 펴봐 이렇게 했는데 안 펴져 뭐 이러는 거예요. 지훈이의 병명은 방아쇠 손가락. 엄지나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힘줄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증상입니다. 구부러진 손가락은 쉽게 펴지지 않고 힘을 줘야 펴지는데 이때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압력이 느껴져 붙은 병명입니다. 아이들은 체질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30% 정도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어른의 경우 손가락 사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생기는데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엌에서 일 많이 하신 주부들, 또는 컴퓨터를 많이 치시는 분들, 또 요리사들, 또 뭐 망치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 사용을 자제하고 물건을 꽉 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뜨거운 찜질이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지만 좀 더 심해지면 주사치료나 수술과 같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방아쇠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 힘줄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만 2세 이후에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오늘 밤 9시 45분에 방송되는 뉴스후에서는 수십만의 인파가 몰린 지난 60 촛불 집회를 촉발시킨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또 각계 인사들로부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전국에 대한 진단과 우려를 들어보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 지방에선 최고 6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영동 지방에서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선 가끔 구름이 지나면서 야외에서 활동하기에 큰 무리 없겠고요. 중부 지방에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지방 29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와 일부 남해안 지방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에선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중부 지방에선 밤 사이에도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영동과 전남지방, 경남과 제주 지방에선 한때 비가 온 뒤 개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19도, 부산 18도, 낮엔 서울이 29도, 광주 25도, 부산 22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구름이 끼겠고요. 물결은 남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전국에 걸쳐 비가 오면서 중부지방의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